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더불어민주당의 극단적인 정치가 실제로 있었죠.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죠. 22건의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그래요. 감사원과 국방부까지 마비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요.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한 게 맞죠. 국정마비를. 다른 사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은 뭐 예전부터 쭉 살펴봤지만, 역사적으로 성향과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뭐 그 어떤 운영할 때 추진한 일을 보면 특별히 뭐 사적인 목적이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도 마찬가지일 거다.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일을 했냐 안 했냐, 우발적으로 했을 것이다. 잘 된 일도 있고 못 된 일도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성향과 생각이 잘 안 바뀐다고. 윤석열이 어떤 시행한 정책들을 보면 뭐 치밀한 계획 속에 진행된 건 없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한 거라 하더라도 의료개혁도 보면 그러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그래요. 돌발적으로 시행되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스타일이 뭐 바뀌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 정부 시기 더불어민주당의 극단적인 정치를 시행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그건 이제 원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찍이 없던, 한국 역사상 없었던 극단적인 정치가 시행됐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시기.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대부분 지지자들은 선거를 집권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즉, 정당한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동원하여 집권하는 일을 제약시하지 않게 되었다. 원래부터 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뭐 일부일 수도 있는데,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키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죠. 그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축의 공산주의 세력이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생각이긴 하지만, 뭐 공산주의 폭동 이론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지지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아니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키고 박근혜 탄핵에 성공한 뒤로부터는 달라졌다. 밀란을 통하여 집권이 가능하고 재판으로 정당화되니 선거를 존중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제 그런 거 대부분의 국민들이 용납할 수는 없는 거죠. 밀란을 통해서 집권하는 일을. 근데 어떻게 하나요? 뭐 재판으로 이제 정당화가 가능하더라. 물론 이제 인민재판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한국은 또 제도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떤 수단을 동원하나요? 뭐 사법부를 압박해서 사실상 인민재판을 하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정당을 무력화하고 선거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재판을 통해서 정당화하려 하는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정상적으로 재판하면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다 가짜뉴스로 일으킨 건데. 가설이라 하더라도 음모가 아니라. 가설도 사실은 대부분은 다, 그래요. 그,
엉터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석유 시추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과학적으로 가설을 세워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다 이제 진실로 만들어서 재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인민재판이 불가피해지는 거죠. 즉 과거에는 선거 결과만이 절대적인 정당성이었다면 탄핵 이후에는 국민의 직접적 심판이나 사법적 단죄를 선거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정당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아, 이렇게 집권해도 되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그것을 선호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선거 이외의 다른 수단을 정당화하는 인사들도 제법 있었다.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백낙청, 뭐 탄핵 요구보다 뭐 퇴진 공고가 합리적, 2020년 10월 뭐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퇴진해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현 집권은 뭐 변칙적 사태, 정당한 선거로 당선된 거를 변칙적 사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적 정책, 부동산 정책, 뭐 반산업 정책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잘못됐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 뒤집히는 거죠. 명진, 뭐 똥똥거리 같은 자를 대통령을 뽑았다. 알 수 없는 말이죠. 특별히 그래요. 전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조건 악당으로 만드는 거죠, 뭐. 제가 있든 없든. 1년 안에 끝장낼 수 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식을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뭐 이런 함세웅. 위에 언급된 사람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뭐가 심각한가요? 위에 언급된 사람들. 정당한 선거로 당선된 일을 변칙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변칙적 사태이다. 이러면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변칙이 아니냐는 거예요. 변칙적 집권은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키거나 국회의 파행적 운영으로 대통령 탄핵에 성공한 뒤 상대방 정당을 무력화하여 집권하는 것이 변칙적 집권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장애가 있는 거죠. 이게 정신질환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특별한 사유 없이 윤석열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아내는 일을 선한 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확인이 되잖아요. 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근대국가 수립은 악한 일인데, 공산주의가 선한 일인데, 저런 군대국가 수립하려는 저런 나쁜 놈이니까 어떻게든 뒤집어야 돼. 그게 선한 일이야. 그 정신질환이지 뭐예요, 그게. 선거 부정, 변칙적 수단을 동원한 집권을 중시하다 보니 결국 지지하는 정치인 판단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연히 투쟁이 된다. 변칙적 수단을 선한 일이라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요? 변칙적으로 집권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그게 많이 또 대부분 동조했죠. 장기간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투쟁을 중요한 정치인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그랬죠. 하지만 2017년 박근혜 탄핵 사건 이후에는 달라졌다. 민주당 지지 세력이 변칙적 수단을 동원하여 집권하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역시 투쟁을 중시하게 되었고 국민의힘 내부에 투쟁할 만한 인물이 없자 국민의힘과 인연이 없는 윤석열을 지지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아니 뭐 사실이죠. 그래요. 그래야 윤석열은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한쪽이 투쟁을 선택할 때 다른 쪽이 관용을 베풀면 관용을 베푼 쪽은 계멸하니 자연적인 현상이다. 어느 순간부터 투쟁을 중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나요? 이명박이 투쟁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산업화를 상징하죠. 아, 산업화? 저 사람이 되면 산업화를 또 근대국가 수립에 유리하겠구나. 이 능력을 주로 본 거죠. 박근혜도 능력을 본 거죠, 사실은. 박정 아버지로부터 뭐 전수 받은 게 있을 것이다. 산업화의 상징이죠, 둘 다. 근데 윤석열이 뜬 거는 뭘 봤다는 건가요? 투쟁을 본 거죠, 뭐. 그전 이러고 보면, 뭐, 우파 인사인지 좌파 인사인지 알 수도 없는 인사였잖아요. 사법부 참수작전에 참여했고. 오로지 투쟁만 본 거죠. 그러한 이유로 실사상 2017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결정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 특히 또 공산주의 세력 아니더라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제 투쟁을 중시하죠. 그 손바닥도 마주쳐 소리가 나듯이 둘 다 투쟁하면 어떻게 되나요? 갈등이 격화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주로 이제 관용을 베풀었죠. 저번 시간에 언급했지만 어지간하면 다 해프닝으로 끝내주고 이러면서 관용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근대국가 수립 세력도 이제 바뀌었죠. 그거는 이제 윤석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이 지지받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뒤에는 또 바뀌었다 하더라도 투쟁밖에 없었잖아요. 한쪽이 투쟁하더라도 다른 쪽이 관용을 베푸면 갈등은 격화되지 않는다. 둘 다 투쟁을 선택하면 자연히 갈등은 격화된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오래전에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 공산주의 세력은 선거를 별대시하지 않는다. 지지 세력 모두 변지적 수단을 동원해 집권하기를 당연시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에 호응하니 선거에 불복한 극단적인 정치가 자연히 시행되는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한 사람들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 세력이나 다 극단적인 정치를 선호하는 거죠. 선한 일이라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극단적인 정치를 시행하는 정당이라는 거예요. 갈등을 격화시키는 방아쇠가 되는 사건들도 있었다. 또 사건들이 있다. 갈등을 이렇게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정치가 시행된 데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다. 보자는 거예요. 현 시대에는 어느 국가에서나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공존한다. 공존하죠. 어느 나라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힘에 너무 눌러서 그렇지. 이란도 있잖아요. 없을 것 같지만 다 있다는 거예요. 민주정치는 상대방 세력이나 상대방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 집단을 몰살하는 일을 금지한다. 과거에는 어땠나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다 몰살하는 거죠. 반대 집단을. 조선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근대국가가 수립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급적 정치 활동에 자유를 주면서 선거로 선출하죠. 그 말은 뭔가요? 극단적인 정치를 시행하지 말라고 제도를 도입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극단적인 정치를 시행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공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쟁을 하면서도 함께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공존하잖아요. 뭐 정권이 바뀌면서. 근데 뭐 법을 제정하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지켜야 할 예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이다. 통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 후보의 이력을 문제 삼는 경우는 흔했지만 상대방 배우자 이력을 문제 삼는 경우는 2022년 선거 이전에는 없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측은 윤석열의 이력에 큰 의미 없자 윤석열 아내의 이력을 조사하여 인신공격했다. 이 자체도 문제지만 김건희 줄리 음모론을 유포했다. 어지간해서는 가족들 특히 뭐 아내를 이렇게 막 과거를 캐내서 이런 일은 없었죠. 그 어느 나라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같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투쟁할 땐 투쟁하더라도. 또 그것도 뭐 가짜 뉴스로 한 거죠. 김건희 줄리 음모론은 가짜죠.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지는 이거를 쓰니까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열린 공감 TV가 최초로 제기했고 초동 태권도 연맹 회장이었던 안혜욱이 1997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줄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 씨를 만났다고 증언했는데 김건희가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처럼 주장했다. 그 호텔 나이트클럽이 1990년대 이름이 그래요. 있죠. 볼케이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이후 김건희는 유흥업소 접대부였다는 루머가 널리 유포되었다. 예전에 설명을 했지만 또 추가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유흥업소 접대부라는 거는 여성들에게는 극한 노동이다. 빚더미에 쌓여 있거나 뭐 가장 역할을 하는 여성이 아니면 일하지 않는 선택하지 않는 일이 뭐 성매매나 유흥업소 접대부다. 근데 김건희는 부잣집 여식이었다 이미 그때. 또 거짓말이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거를 쓰니까 한번 살펴봤겠죠. 1990년대 중후반 서울 강남에서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남녀들 사이에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그러한 나이트클럽에는 영동 호텔의 줄리아나와 라마다 르네상스의 볼케이노가 있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나이트클럽은 어떤 나이트클럽이었냐? 이거는 쓰지도 가봤겠죠. 그 20대 때 이야기니까. 가봤는데 그런 뭐 접대부가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스테이지에서 춤추고 부킹하고 술 마시는 대형 공개 나이트 클럽이지 접대부가 나오는 태페 나이트 클럽이 아니었다. 당시 강남의 밤 문화를 모르는 촌놈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가짜 뉴스이다.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부담하기에 제법 비싸서 젊은이들이 특별한 날에 돈을 모아서 가거나 물주가 있을 때 가는 나이트클럽이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서울에서 유명한 나이트클럽이니까 젊은이들이 가고 싶었겠죠. 가고 싶을 수 있죠. 뭐 주변에 나이트클럽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막 가자고. 그러면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가는 좀 비싼 나이트클럽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또 물주가 있죠. 돈 많은 친구들이 있으면, 돈 많은 친구가 있으면, 야, 한번 가자. 내가 돈 낼게. 그런 나이트클럽이었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쓰니는 뭐 별로 즐기진 않았지만 또 가겠죠. 뭐 친구들이 막 가자 하고. 근데 이거를 쓰니 한테 별로 이제 취향이 안 맞아서 한 몇 번 가다가 안 갔지만, 어, 어떤 곳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아니다. 뭐, 뭐 대표 나이트클럽이 있는 모양이죠. 뭐, 있다는 얘기는 들었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나이트클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이제 뭐, 뭐 아가씨들을 부를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소문도 듣긴 했지만 뭐갈 일은 없으니까 있긴 있겠죠. 뭐 그런 나이트클럽을 상상해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그 몰라서 그렇지. 그 당시에 이런 나이트클럽, 호텔 나이트클럽은 그런 데가 아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접대부가 나오고 그런 곳이 아니다. 젊은 남녀들이 부킹하면서 어 그냥 노는 곳이다. 그게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으로 뭐 줄리 찾아 삼천리를 떠돌 것이다. 줄리는 생각하지 마. 막 뭐 유포하는 거죠. 뭐 촌놈들이. 음 그래요. 윤석열 집권 후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되었다. 그래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뭐 예전에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뭐 워낙 많아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보는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백현동 뭐 개발 특혜 뭐 비슷한 거지 두 개는. 그다음에 추가된 것도 있죠. 뭐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는 문재인이 직접 지시했고 백현동 개발 특혜는 문재인 정부 감사원과 경찰이 감사와 수사를 시작했다. 두 사건 모두 대형 비리 사건이다. 대형 비리 사건이죠, 사실상. 이러한 대형 비리에 연루된 인사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지지 세력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특히 당대표로 내세우면 원칙상 안 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대표로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했지만, 같이 투쟁도 하지만, 민주정치 제도에서는 같이 협조하면서 일해야 되는 그 사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협조를 얻어야 되겠죠,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그 대형 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내세우면 그게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떡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수사를 중단시키라는 거냐는 거예요. 좀 그 민주정치가 뿌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윤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근대 국가가 뭐고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민주정치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민주정치를 위해서는 어떤 윤리를 알고 실천해야 되는가. 그래요. 제1야당 대표로 정부와 여야 정당이 협조하며 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내세워버리면. 이 두 사건은 대형 비리 사건이니 반드시 수사하고 재판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도 아니니 수사와 재판에 아무 부담이 없다. 수사하고 재판해야 되는 사람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뭐 중단시키라는 말이냐는 거예요. 하여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2022년 6월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뒤 2022년 8월 당대표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내세운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에게 0.73% 차이로 패배했다. 안타깝게 졌죠. 정의당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 심상정 때문에 억울하게 패배했다고 생각하기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증된 대통령 후보였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내세웠냐. 우선은 가장 유력한 인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달리 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중에서는 내세울 만한 인물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두 번째 요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중시한 판단 기준은 투쟁이었다. 그렇죠. 원래부터 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러한 경향이 강했죠. 이재명은 두 가지 대형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투쟁이 불가피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대형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대표 정치인으로 내세우지 않았겠지만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투쟁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만한 인물이 없었다. 그렇죠. 이제 이재명 투쟁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적극 지지했던 것이다. 투쟁할 수 없는 사람을 내세워버린 거죠. 범죄에 연루돼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실건 이재명을 당을 대표하는 인사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딱 지지자들이 다 이재명 내세우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또 별 도리 없는 거죠. 속내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겠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재인이나 문재인이나 이낙연은 싫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두 가지 대형 비리 사건 외에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제기된 범죄 수사가 시작되었고 쌍방울 대북 성공과 같은 사건들도 추가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범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야당 탄압이라고 확신하며 결집하기 시작했다. 그 수사 확대가 되니까 이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상 정치적으로 수사 확대는 악수였다. 범죄가 포착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두 가지 대형 비리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집중하여 빨리 끝내는 것이 바람직했다. 기술적인 거죠. 뭐 이거 가지고 뭐 왜 그렇게 수사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두 가지 사건을 마무리한 뒤 나머지 사건을 수사했다면 야당 탄압이란 정치적 명분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결집하게 되잖아요. 갈등이 커지는 거죠. 그 시위 집회도 이제 좀 과격해지고 대통령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대형 비리 사건을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중단시켜요? 대형 비리 사건을 중단시키는 일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수사가 확대된 것은 이재명이 범죄 덩어리라서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 검사가 윤석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정상적인 수사였을 수도 있고 그럼 뭐 어떻게 알겠어요. 검사들은 검사들은 또 아니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수사했다 이러지 뭐 무리한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윤석열 입장에서 이재명을 특별 대우하면 검사의 수사 확대를 자제시킬 이유는 없었다. 윤석열 입장에서 뭐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또 근대 국가에서는 특별 대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특정인은 윤석열과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특별한 인연이나 악연이 없었지만 이재명 후보 측이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아내를 이신 공격했기 때문에 좋은 감정일 수는 없었다. 뭐 그전까지는 뭐 특별히 인연이나 악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재명과 윤석열은. 수사 확대가 정치적으로 유리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정치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도덕성에 타격을 입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치하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혹시나 수사에 지나치게 의지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면 실패한다고 2023년 3월 사지선답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가르쳐주는 바 있다. 이걸 쓰니까 혹시 그래? 혹시 수사를 이용하고 있어?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당면 과제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효과 없을 건데 그래서 그 얘기해 준 바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상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정당이나 대표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지지하는 세력을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3월 30일 2023년 사지성답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얘기해놨죠. 도덕성, 정책에 간직된 뜻, 경제 상황, 재산 정책, 문제는 뭐였나요? 가장 큰 영향을 한국 정치 집단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1번 도덕성. 이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불법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여기 너무 의지하지 마라. 뭐 수사가 맞냐 안 맞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런 거는 뭐 간섭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근데 좀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 당면 관제에 집중해야 된다. 큰일 난다. 다 가르쳐는 줬죠. 사지선답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시기 탄핵 소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갈등을 격화시키는 거죠. 이재명을 이제 탈출해야 되니까. 그것이 또다시 이제 극단적인 정치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 된 거죠. 뭐 쌍방울 대구 소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할 그거는 명분은 없는 거죠. 두 명이나 대장동 사건과 연루돼 있죠. 아니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이 수사를 직접 지시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나가서 법무부 장관은 탄핵 이유니까 5만 사람 다 탄핵한 거죠. 감사원장 탄핵하고 이제 국정 마비로 협박을 한 거죠. 가만 안 있겠다 이러면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보면 이재명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담당 검사를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은 재판 결과를 지연시키는 보복성 방탄 탄핵이라는 규정을 피할 수 없다. 그렇죠. 대장동 수사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문재인이 지시한 건데. 실제로 핵심 수사 검사들이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면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기고 판결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 탄핵을 시도하여 국정 마비를 야기하겠다는 말은 수사와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압박이다. 그렇게 자연히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요. 수사를 하지 말라고. 수사 재판하지 말라고. 막 탄핵을 갔을 가능성 그런 요인도 굉장히 크죠. 한마디로 권력 투쟁의 막장 드라마였다. 그런 게 탄핵 사유가 되냐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정치가 시행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 불복과 투쟁 요구, 극단적인 정치를 정당화 정치라고 생각한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한 공산주의 세력,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탈출 욕망이 있었다. 있었지 뭐. 그래요. 만일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하여 무력 수사를 확대한 것이라면 검사들도 극단적인 정치 참모한 것이겠지만 이는 확인된 바가 없다. 그렇죠. 확인된 바는 없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